이거를 그 국제정치학의 그 동맹 딜레마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해보면 반기와 연루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반기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동맹 간의 관계에서 항상 그 딜레마는 뭐냐면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균형감 있게 전해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시사소믈리의 경향신문 기자 임지선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었고 한미일 밀착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그 한편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신모 전 경향신문 외교전문 기자와 함께 점점 더 복잡해지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과 소련은 원래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요. 역사를 좀 돌이켜 한번 봤더니 해방 이후 분단 체제 맞으면서 이제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진 않았었다고 하면서요. 사실 북한 정권을 수립해 준 게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인데 네.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나라는 좀 관계가 좀 복잡 미묘합니다. 네. 다 전략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북한이 중국, 러시아하고 거의 동시에 그 동맹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1961년도 7월에 소련하고 먼저 소련하고 먼저.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김일성이 직접 베이징으로 가서 저우엔라이 총리하고 이제 서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조중 우호 조약 두 가지 조약이 거의 동시에 체결이 되는데 북한은 항상 이 중소 사이에서 이게 등거리 외교를 하죠. 근데 그 61년 그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중소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 동시에 그 동맹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자체가 유사시에 자동 군사 개입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 동맹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북한이 중소 사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죠. 네. 냉전 이후에 이제 조금씩 그 입장이 좀 달라졌는데 관계에 큰 변화가 오는데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에 소련이 참가한 게 이제 북소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1990년에 소련과 한국이 이제 정식으로 수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94년 김영삼 정부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북한과 동맹조약 관계를 폐기해달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는 북한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새로운 조약을 만듭니다.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빠진 이제 보통 국가가 된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중국은 북한하고 그런 조약을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조중 우호 조약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살아있는지 사문화됐는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그대로 그 조약은 살아있고 명문화돼서는 있다. 그렇죠. 중국과 북한의 조약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쌍방이 동의해야만 없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게 북한과 러시아가 좀 가까워지는 거는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했고 삼각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안교 외교안보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 대한 것과 좀 연관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명백하게 한미일 군사 협력이 빠르게 진전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이건 인과관계가 비교적 뚜렷한데 미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중러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전략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 그리고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대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거기에 이제 편성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전쟁 중인 나라에서 사직생 생즉사의 각오로 연대해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직전에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 뭐 사실상 군사 동맹이죠. 이건 군사 동맹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군사 동맹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원칙과 개념을 다 담아놓은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북중러가 여기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 좀 이상하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러 간의 그 군사적인 밀착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의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유사한 일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북한과 어디까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말로 위성이나 핵 잠수함, 뭐 더 나가서는 ICBM 같은 그런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할까요? 이번에 그 수행한 사람 보면 그 리병철 당 중앙 군사위 그 부위원장도 간 거 보면은 그럼 확실히 그런 무기나 이런 쪽으로 뭔가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한 게 확실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굉장히 그런 걸 원할 테고 김정은 위원장 그 러시아에서 행보가 전부 군사적인 분야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위성, 발사체, 또 네. 잠수함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러시아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핵잠수함 기술이랄지 뭐 ICBM 발사 기술이랄지 이런 핵 능력에 대한 그런 기술을 걱정되잖아요. 전수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러시아가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이사국.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테니까 아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했잖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북한과 군사 협력은 강화가 될 테고 네. 그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사례가 나올 텐데 아마 그거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무기 거래하는 것 자체도 공개하지 않을 그렇죠. 거고 그건 안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우길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첨단 핵 기술까지 넘겨주겠는가?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거는 좀 러시아에게도 도움이 되진 않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NPT 체제에서 네. 5개 나라가 지금 합법적인 핵 보유국가 네, 아닙니까? 이 NPT 체제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인데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다섯 대안이 개만 없기 가져야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5개 나라가 사실 NPT 체제 안에서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네. 겁니다. 근데 그 특권을 러시아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그런 특권을 누리는 나라가 많아지는 것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원치는 예.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좀 무기관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북한에? 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력 강화 목표 중에 이제 정찰 위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좀 협조를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위성 자체는 사실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죠. 위반이 아니에요. 예. 그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무기 딱 요거 하나에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까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거는 그런 무기 체계에 대한 도움일 텐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 이제 민생 분야에서 상당히 지금 곤궁한 처지거든요. 무기를 생산하거나 뭐 핵무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군수공업 체제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김정은이 핵무력은 완성은 했으나 민생 분야에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를 통해서 식량과 에너지를 들여올 수 있다면 지금 러시아에 남아도는 건 식량 에너지밖에 없어요. 곡식 이런 거를. 예, 러시아가 지금 전쟁 때문에 곡물 수출을 못 하고 있고 그렇죠, 극동 지역에 그렇죠. 예, 또 에너지는 풍부하고 이제 이것을 북한에게 제공을 한다면 민생 분야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겠죠. 더구나 이게 러시아로부터 얻어먹는 게 아니고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기를 주고 정당한 거래를 하는 것이기 거래를 하는 때문에 거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많이 실릴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좀 잃을 건 또 뭐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북한에게 이롭지는 않다고 보는데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제재를 받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된 나라인데 네. 북한도 이미 이제 그런 처지고 그게 아마 불량 국가라는 낙인이 더 강하게 찍힐 테고 북한의 국제적인 입지를 더 좁힐 가능성은 높습니다. 더구나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가 그렇죠, 됐기 그렇죠. 거기 때문에 무기를 지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미일뿐만이 아니라 나토가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하고 압박을 하고 동북아시아 문제에 개입하는 명분이 될 수 있고 네. 북한한테는 이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아시아와 유럽 전략을 통합 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런 움직임을 강화하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게 전략적인 이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한미일 공조로의 반작용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중러 밀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북한과 러시아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건 여기 중국, 이 한 축의 중국은 네.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이걸 북러의 그 거래를 바라보는 중국은 어떤 입장일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은 사실은 그 미국에 대한 입장은 미국의 패권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러시아, 북한하고 거의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북한, 러시아하고 조금 국제적인 위상이 다릅니다. 미국하고 지금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그 위상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첫 번째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노골적으로 무기 거래를 하는 그런 현장에서 같이 뒹굴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북러가 가고 있는 저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일을 노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북러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북중러가 결속하게 된 그 뭐 하나의 계기가 됐던 사건 같은 게 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최근에 사실 있었던 일 중에는 그
아무래도 그 캠프 데이비드에 있었던 한미일 네. 공동선언이죠. 이게 사실은 뭐 보통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부는 그게 분기점?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한미일 군사협력이 아주 극적으로 진전이 돼서 음. 거의 군사동맹 수준까지 지금 갔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군사동맹이란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군사동맹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거기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군사동맹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국민적인 합의 없이 또뭐 야당과 협의도 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이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 안보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증진되는 것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물론 전략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코스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실익이 거를 있을 텐데. 잘 계산을 해서 득실을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보 리스크를 우려를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마 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늘어났는데 안보 리스크가 왜 늘어나냐 오히려 줄어들지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단순한 계산법인데 그거는 더하기 빼기. 그렇죠. 근데 우리 편이 늘어나면 우리 편의 적이 이제는 나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보 리스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그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좀 들던데 상식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당장에 그게 우리 안보에 끼치는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있나요? 이런 약간 좀 의문도 하나 들더라고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게 되면 막 군사적으로 이미 북한의 군사 협력을 하는 나라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좋은 일은 사실 아니죠. 북한의 그 군사력이 더 더 올라가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갑자기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당장 이제 10월 달에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면 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실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중러가 이렇게 모이고 또 한미일이 이렇게 삼각동맹을 형성했을 때 그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것 또는 어떤 위협적인 느낌은 미국과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클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과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북한의 위협 대응이라고 하는 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공조 대응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그 안보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생기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보면 이제 군사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위기 발생 시에 긴급히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이번에 그렇게 의무화가 됐죠. 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중에 누구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게 군사동맹의 개념입니다. 나토 헌장 4조 5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공동 협의하는 의무까지는 적시를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중에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그게 녹아 들어가 있냐면 공동의 위협에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위협에 예. 대응한다. 이거를 그 국제정치학의 그 동맹 딜레마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해보면 방기와 연루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방기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동맹 간의 관계에서 항상 그 딜레마는 뭐냐면 동맹을 맺어놨는데 과연 이 동맹국이 내가 위기 시에 나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항상 미국과 관계에서 그런 불안감이 시달려 그렇죠. 왔어요. 예.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뭐 나라가 들썩들썩하죠. 항상 그런 방기의 네. 불안을 안고 살았고 그게 더 커진 겁니다. 지금 이제 북한 핵무력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미국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우리의 핵우산을 씌워줄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가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NCG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핵기획그룹 만들어서 네. 보다 확실한 담보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방기 위협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연루의 리스크도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충돌이 어디서 일어났을 때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우리가 다 연루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까지 안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안보 리스크가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안보 리스크만이 아니라 또 경제 리스크까지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다 그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받는 영향은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되게 무서운데요. 그러면. 뭐 안보 문제라는 게 원래 좀 그렇죠. 네, 복잡다단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